집은커녕 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공간이네요. 21세기형의 새로운 어떤 주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는 집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집으로 상징되는 부죠. 그러니까 부의 역사가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하지만 좀 의미 있게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한테는 돈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부나 소유라는 단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층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그냥 생계, 정말 좀 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엔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집은커녕 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또 안정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 집,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게 있었고, 소수라고 하긴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사회 일부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또 투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대상이기도 하죠. 내가 사는 집 있고 잘 이렇게 경매해서 어느 지역이 좋다 하면 집 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은 집이고 건축이고 공간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게 이걸 둘러싼 너무나 심각한 혹은 너무나 본질적인 경제적 이야기들이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형태는 달랐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어 왔던 주제라는 것만큼은 좀 부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집도라는 그림인데 고려 후기 때 문벌 귀족들의 어떤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요. 명화를 그리고 감상하고 옆에 좀 상징이긴 하지만 학이라든지 동물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슬그머니 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다 개경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양반하면 이 양반이 서울에서만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기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경상도 가도 고택을 만날 수 있고 또 전라도 가도 고택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주로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라면 이 고려시대 때 문벌 귀족들은 무조건 개경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경의 모든 관직과 모든 부가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되게 나쁜 거죠. 왜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그들만의 클래스가 있는 거고 요 클래스 안에 있으면 땅도 세습받고 권력도 세습받고 이런 구조가 이제 악순환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되게 희한한 벌이 하나 있는데 요거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귀향형. 알아. 저기 뭐 이렇게 멀리 쫓아내는 거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귀양이죠. 귀양. 이거 뭐냐면 귀향이에요. 고향 향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모든 권력이 개경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어? 나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하면 그게 엄청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는 그 순간 개경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권력과 부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고려사회는 정말 소수의 특권층들이 개경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살면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서울이 갖고 있는 뭐 강남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높은 위상이 개경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조선의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어떤 문학적 능력과 유교적 교양이 없으면 관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관료들은 계속 뽑게 되는데 관료들에게 줘야 될 월급, 이때는 이제 토지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관리고 제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관리인 제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아내나 그리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수신전이나 휴양전 같은 토지를 줬습니다. 근데 관료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뭘 어떻게 해서라도 좀 월급을 올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쉬운 생각을 합니다. 세조 때 관료들의 사회복지 기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너 그냥 일하고 너만 주고 너가 끝나면 몰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아주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관료가 돼봤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의 근원은 땅이니까 과거는 별도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땅을 많이 가지면 그 땅으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붙이면 일반 농민들은 토지가 없으니까
지주들한테 토지를 빌려서 그걸로 농사를 짓되 실제로 기본 50% 정도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한 마지기에서 100석을 생산하면 50%랬죠. 그러니까 50석. 150석을 생산하면 75석. 어떠한 경우에도 엄청난 박탈감을 사시는 농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지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박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김홍도가 봤던 아주 냉혹한 조선 후기 때 모습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농민들은 죽으라 일해도 대답이 없고, 그에 비해서 지주는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이득을 봤었던.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농업 생산량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내기법, 이양법 같은 거 하면서 생산량도 올라가고 인구도 증가하는데 그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모순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동학농민운동 때도 농민들이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이 뭐냐면 토지를 평균 분작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제발 이놈의 토지를 뜯어서 공평하게 나눠달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죠. 조금 나쁘게,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선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주인 거죠. 그렇죠? 단지 낮에는 양반 관료인 거고 다시 주말이 되면 지주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게 그다음 뭐가 돼요? 일제시대가 되잖아요.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총독부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럴 리 없죠. 오히려 더 나쁘게 했었고 계속 모순이 누적돼서 한 400년 정도 모순이 누적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워낙 강력했던 토지개혁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49년 농지개혁을 통해서 다행히도 이 지주 전원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좀 뭔가 바뀐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또 재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다시 정확하게 집으로 오는 건데, 집이라는 단어가 되게 절박한 단어가 돼버린 건데 이것도 정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유명한 청계천 판자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은 사실 비슷한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성남입니다. 광주 대단지 뭐 이렇게도 불렸던 건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분당 성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아주 부의 상징, 되게 멋진 도시인데 실제로 이랬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쉽게 말하면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선택하게 되냐? 이촌양도, 일자리를 찾아서 무작정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농사지어서 나오는 그 값이 팔아서 내 월급이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와서 점유할 만한 어떤 그런 공유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판잣집에 전세 들고 또 판잣집에 전세 들고 집 위에 집을 짓고 집 위에 집을 짓고 하면서 어떤 그런 형태의 오늘날 도시 경관 구조를 갖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났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이제 지금부터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강남 개발입니다. 강남 개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현재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다리들이에요. 지금 다리가 너무 많죠. 저걸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예전에는 한강대교라든지 양화대교가 있었어요. 근데 양화대교는 군사용 도로였기 때문에 이제 있기만 하지 사용을 못하던 상황이었었고요. 강 동쪽으로 간다고 치면 이제 광진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강북에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길이 있지 오늘날처럼 저렇게 강남으로 대거 넘어가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1970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딱 뚫리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경제 대동맥이 뚫립니다. 부산에서 쭉 올라온 다음에 한강을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다리를 만드냐? 그 유명한 한남대교라는 다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제3한강교라고 불렀었죠. 제3한강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지리학적 상상력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가 서울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과 왼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가운데를 뚫어버리니까 원래는 그냥 깡촌 혹은 농촌이었던 넓다란 어떤 지역이 갑자기 여기 개발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딱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택지가 제일 처음 나왔던 게 한남대교를 주변으로 해서 한 900만 평 정도의 땅이 나옵니다. 오늘날 압구정, 청담, 반포 이쪽 동네가 됩니다. 자, 여기다 뭘 지었을까요? 다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뭐 이걸 왜 지었냐를 두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때 우리가 선택했던 건 주택의 양이나 공급의 문제 때문에 대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막 졌죠. 한번 짓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왜냐면
땅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짜 땅이고 한강도 약간 메리페이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흙 같은 거 활용해서 또 이렇게 짓는 재료로 쓰면 되고 하니까 활발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잠실이라든지 동작 같은 지역들도 다 개발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사법부 기관들이 강남으로 다 이전해 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옛날에 그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들이 다 원래는 강북에 있다가 대거 이동을 해서 강남 지역 일대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었던 땅이 갑자기 부의 원천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걸 그냥 순수하게 진행된 과정으로만 본다면 괜찮죠. 왜냐면 도시에 다 몰려들었는데 이걸 다 쫓아낼 수도 없고 딱히 시골로 밀어내봤자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됐건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만들어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 계획을 누가 세우겠어요? 정부에서 국가가 세우죠. 국가주도형 개발을 했다는 건 너무 상식처럼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세워지네.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겠어. 이게 아니죠. 먼저 정보를 알면 저 정보를 딱 가진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막 투기 이런 단어가 너무 막 세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땅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땅 투기 못하면 최소한 집이라도 하나 사두면 집값이 확 오르게 되거든요. 이 19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 강남 일대 땅값 몇 배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1000배에서 1600 정도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사실의 숫자예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25배 오릅니다.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과 성장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왜 같은 서울인데 한 곳은 25배 오를 때 이쪽은 최대 1600배까지 오르냐. 그리고 이때 갑자기 왜 눈빛들이 그때 하나 살 걸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데 우리나라가 그리고 1970년대 중반을 딱 지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씩 좀 살만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8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3조 호황이라든지 88 올림픽 이런 게 이어지면서 저름이 더 강해집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드디어 강남에 사는 아주머니, 강남에 사는 복부인 발언이 너무 센데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여가 생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저기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집값이 막 오르니까 남는 돈으로 제일 처음에 뭘 하게 되냐면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서예 교실에 아주머니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서예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유행한 게 서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거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여가 생활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저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추가 개발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집 한 채 정도는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도 봉양하고 자식도 대학도 보내고 그래도 우리 가정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도 겪고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 문제 속에서 실제로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실제로 저 문제가 아예 고착화가 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를 그냥 살짝 돌아가서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나열이잖아요. 문제는 답답하네. 에이 한 잔 걸치자.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 비슷한 고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정약용, 박지원. 본인들도 어찌됐건 양반입니다. 양반이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모순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열하일기라든지 이런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다. 성장을 시키고 성장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청나라의 문물도 배우고 서학도 배우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선 개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가 없는 게 아니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 백성들의 대부분은 가난한가? 토지 개혁에 대한 열망. 또 나중에 가면 동학 노민운동 때 이 전봉준 같은 사람이 또 막 외치게 되고 이런 열망들이 수십 년간 쌓여서 결국은 1949년 농지개혁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 소위 말하는 지주전호제 같은 땅으로 사람 잡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만약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야 너 노력해. 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널 건사시켰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희망,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집이 아니라 방조차도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개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겠고, 성장은 성장이고 이런 어떤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고, 이것을 잘 만들어 나갈 때 지금은 힘들지만 저보다 이제 훨씬 뒤에 어떤 역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순이 쌓이고 쌓였고 정약용이나 전봉준 같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대안을 모색하다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했다.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도록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강연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 너무 잘생기셔서 제가 지금 아주 마음에 안 들고요. 한옥을 짓는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냥 순 독일인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 한국 사람이고 파독 간호사이십니다. 그래서 65년도 우리 어머니 독일에 가셔서 우리 아버지 만나갖고 그래서 제가 존재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재밌게 들었던 그 강의에도 토지라는 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집,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중요했던 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아파트라는 거는 사실 그냥 내 집이라는 것보다 거의 소비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동차처럼 뭐 돈 좀 모이면은 더 큰 차를 사서 더 좋은 브랜드의 차 사서 그런 것처럼 왜 하필 한국에서는 주거 문화가 소비 문화가 되었을까? 그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사회의 그 거울처럼 그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거 문화가 건축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끝나면은 다 학원 달리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갔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다들 대기업에서 취직하려고 그러고 취직했으면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은 집 마련하고 자식 낳고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주거 문화도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독일은 어떤가 한번 좀 볼까요? 독일하고 한국 일단 비교하면은 큰 차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사를 가면은 집주인하고 보통 사지 않을 이상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약은 보통 한 2년이 보통이죠. 기간이. 그래서 2년만 살다가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계약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월세로 살더라도 그거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독일만큼 거의 어려운 나라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은 내 집이라는 거, 그 권리 있다는 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법적으로까지. 그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로 살더라도 이건 내 집이다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이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생각해서 집을 꾸미고 내 취향대로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가면은 주거 문화가 한국보다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인식 긍정적이에요. 대부분 보았을 때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이 아파트 생각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편하고 좋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독일은 어떤가? 사실은 독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유럽 전체는 그렇진 않고요. 유럽도 60년대, 70년대 보시면은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사람들이 다 똑같고 개인적인 뭔가 분위기고 그래서인지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런데다가 그런 단지는 이제 거의 슬럼화가 되었어요. 뭐 범죄가 문제가 되고 실업률 높고 저소득층만 이제 몰려서 살고 외국인 아니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아마 가장 가장 부정적인 상징으로 프랑스 파리 주변 보시면은 번리에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거의 이런 사회적 모든 문제에 상징하는 단지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프랑스 학자가 한번 한국에 오셨는데 거의 전 세계에서 실패를 한 주거 형태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거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그거 힘들어온 거예요. 아파트 문화가 이 정도 성공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문화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도 사람들이 있고 특히나 편해서 편리해서 그런 거고 사람들이 죽으라 일을 하고 이제 야근해서 들어오면은 또 집 관리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머니한테 말을 배우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싸우고 사랑하고 잘 되면은 집에서 죽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보는 거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단순하게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고민을 하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옥 지으면서 집에 대한 생각도 다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옥으로 이사하면은 생활 방식, 인생도 많이 바꾸는 일이 되는데 설계를 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프로젝트 맡게 되었을 때 중년 정도 부부이셨고 둘이서 이제 한옥에서 살고 싶다 하셔서 북전에서 쬐그만한 한옥 구입하셔가지고 이번 이거 리모델링해서 설계를 해달라 이제 그 사무실 찾아오신 거예요. 전 충격 먹었어요. 처음에는 11평 된 한옥이었어요. 안 그래도 작은 한옥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쬐그만한 한옥 왜 사셨을까 솔직히 생각했어요. 근데 저분들하고 이제 그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중요한 거 배웠어요. 저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안 그래도 이 집이 지금 많이 작아지고 수납 공간도 거의 없고 한데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그 질문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불필요한 소유가 많지 않을까? 그것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물건 굉장히 많이 이제 버리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옥 덕분에 이제 자기한테 뭐가 중요한지 그거 배웠다는 거 참 한옥한테 고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11평 된 한옥보다 거의 2배 크지만은 그래도 이 한옥도 21평밖에 안 돼요. 21평밖에 안 되는데 가보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훨씬 커 보이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옥이 전통부터 그 개념이 생기고 다 휴먼 스케일에 맞춰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팔 올리고 편하게 마당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소통하기도 좋은 집이에요. 또 하나는 마당이 있어서 거의 모든 공간 마당하고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또 공간이 넓어 보이고 또 하나는 재료도 손으로 만지는 나무, 한지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서인지 같은 병수의 양옥보다 한옥이 훨씬 뭔가 저는 넓어 보이고 편하네요. 예전에 한번 성북동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 한옥 예전 진짜 낡은 한옥 골목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디가 대문이 열리는데 애들이 막 뛰어나오고 쑥 다른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들랑날랑하고 뭐 아줌마들도 뭐 나와서 들어가고 떠들고 다른데 김장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에서의 주거 문화가 아닐까? 또 이모집에서 예전에 한번 1년간 있었는 아파트였어요. 우연히 이웃 사람이 전 아줌마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데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시다가 그냥 쑥 가시더라고요. 여기는 달라요. 그리고 예전 골목 보면은 달라요. 그런 거 한번 다시 생각하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주소로 많이 따지잖아요. 뭐 어디 강남, 정담동 이런 데서 살면은 오하고. 근데 저는 자랑스러운 도봉구 창동 주민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안 살아도 내 동네예요.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크게 돈 버는 시기가 끝났는데 내 모습, 이웃과의 관계, 내 가족의 행복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시면은, 이번에 내용은 조금 복잡하지 않고 간단했지만은 그래도 강의가 의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존중하고 만나뵙고 싶던 유현준 교수님, 건축가로서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신데,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희들 일반적인 옛날의 부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가 있고요, 가마솥에서 음식하고, 그리고 그게 그 불이 똑같이 뒤에 있는 안방을 데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하는 불하고 난방하는 불이 함께 붙어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돌은 되게 좋은 난방 시스템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2층이 안 만들어지고 2층이 안 만들어지면 도시화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한양이라는 도성이 있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밀화된 도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게 온돌하고 아궁이가 딱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석유 골로가 60년대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음식하는 불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아궁이가 있는데 바로 옆에 석유 골로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난방과 취사하는 불이 분리가 돼요. 난방 같은 경우에는 연탄 보일러가 나오고 기름 보일러가 나오다가 지금은 가스 보일러가 들어가는 상태로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거 문화가 바뀌는데 보일러가 도입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2층 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 2층 양옥집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80년대 되기 시작하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고밀화된 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보일러가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땅이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일부 몇 % 안 되는 사람들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다면은 지금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치가 뭐 1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땅이 12배가 늘어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21세기가 되어서는 모두가 지주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렵 채집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살려면은 1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5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고요. 관계 수로를 하게 되면은 1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100명이 먹고 살려면 10,0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농업 경제를 갖고 있을 때의 한계입니다. 고밀화 도시가 되면은 뭐가 유리하냐면 상업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져요. 양반들이라든지 귀족들이 땅을 갖고 있고 그걸로 세금을 뜯어냈다면은 상인들이 생겨나면은 땅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흥 계급으로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 고밀화하고 민주화라든 거하고는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17세기의 영국을 보시면은 옛날 지도 보시면 여기 밑에 그림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 3, 4층짜리 건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프랑스 한번 보시면은 파리는 옛날 18세기 파리의 모습을 보면은 한 6층 정도 건물들이 막 들어서 있거든요. 그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냐? 19세기 보시면은 다 단층으로 돼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온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돌 문화가 있으니까 고층 건물이 안 되죠. 그래서 다 단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동학혁명이 실패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은 농민들로서는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기 힘들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듯 한 사람이 먹고 살면 1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니까 인구 밀도가 되게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민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지금처럼 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조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12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고층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 87년도에 6월 항쟁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떤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사회 계층들이 힘을 가지려면은 도시화가 형성되는 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고밀화된 도시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회 발전은 더 없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도 많죠. 이게 아파트 사회라는 거가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뭘 뽑냐면은 모델하우스가 우리나라 건축 문화를 다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내가 살 집을 고르는데 얘를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인테리어만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집이라는 거가 사실 주변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내 방에서 어떤 경치가 보여주고 내 옆집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고 뭐 동네 분위기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테리어만 보고 그냥 그 집을 고르는 거예요. 뭐 그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자본도 부족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부터 짓고 계약금 걸고 그거 받아서 건물 짓다가 중도금 받아서 건물 짓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워낙에 금융 시스템도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관행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마당이 없는 곳에 살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더 집에 와서 텔레비를 더 많이 보고 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들을 보시면 아까 한옥을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한옥은 실제로 되게 넓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건축 공간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물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평짜리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50평생을 살아도 내가 50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기억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좁게 느껴지는 거는 기억할 게 몇 개 없어서 그래요. 한옥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5평밖에 없는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봄철에 꽃 피고 여름철에 비 내리고 가을에 낙엽 지고 겨울에 눈 내리고 하는 한 10가지 기억이 있다면 5 곱하기 10해서 50평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저런 옛날에 한옥의 마당이 지붕을 덮여가지고 거실이 됐거든요. 근데 거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인테리어 벽지 그대로고 조명도 똑같아요. 마당은 사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뭐 아침에 해 떠서 질 때까지 계속 바뀌는데 여기 형광등 불빛이 똑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공간이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찾기 때문에 텔레비를 켭니다. TV 속만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에서는. 그래서 텔레비전 화면이 한 벽만큼 커질 때까지 계속 커질 거라고 전 봐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점점 고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포에 새로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1층에 가면 상당히 좋아요. 공원이 있고 아주 뭐 차들도 하나도 안 다니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변의 아파트 담장입니다. 입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죠. 유일한 입구 하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담장으로 쌓여 있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한다면은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30개 이상은 나와야지 걷고 싶은 거리가 돼요. 명동은 36개고요. 신사동 가로수길도 36개고 홍대 앞 피카소 거리는 34개고 그래요. 걷고 싶지 않은 거리는 입구가 적습니다. 가게 입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가게는 다 어디가 아니냐? 여기 코너에 있는 상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한 100개도 넘는 가게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밥 먹고 머리 자르고 차 마시고 치과하고 다 해요. 차 타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차 타고 딴 상가에 차 세우고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차만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공간하고 점점 단절되게 사는 거고요. 자연과 분리돼서 사는 거고 저런 담장을 둘러싸므로 인해서 이게 걷고 싶은 거리가 없어지면요 옆 동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점점 단절돼요. 우리가 강북하고 강남이 계속해서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다른 문화권으로 되는 이유는 강북에서 강남 갈 때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있다. 세느강처럼 만약에 강폭이 좁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은 동네가 하나로 연결돼서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보행자로 연결되지 않은 도시들은 단절이 돼서 지금은 구별로 이게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다가 그 안에서 동별로 차이가 나다가 이제 같은 동네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나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아까 한옥도 되게 좋은데 저도 한옥에 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한옥 비싸서 못 살아요.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한옥이. 지금 회장님 정도 돼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모두 다 한옥에 산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사실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화되고 고민되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현대 도시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문으로 마당을 되찾는 방법이에요.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의 한옥의 모습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한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내 방에 있으면서 창문을 열면은요 마당을 거쳐서 사랑방에 앉아 있는 사람의 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 다른 사람의 방에 있는 사람의 모습하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어떠냐? 아파트는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방에 들어가면은 다 벽이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지금 거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마당 쪽으로 창문이 하나도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로 된 창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에 들어가면은 창문은 다 바깥으로만 나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소통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 살면 소통이 많다가 아파트로 가면 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마당에 마루에 나오면은 텔레비전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단절 벽으로 다 나눠져 있고 집은 더 좁게 느껴집니다. 아까 20평짜리 한옥이 50평짜리 아파트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방은 작은데 창문을 열면은 마당이 다 내 방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 평면도에 마당 거실 쪽으로 창문을 뚫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런 식으로 디자인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서 건너방에 있는 우리 아이가 창문을 열면 서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가 감시하는 게 싫어서 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으면은 그럼 저는 마당까지, 그러니까 거실까지를 내 방처럼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넓은 느낌이 나는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우리나라의 도시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발코니 확장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발코니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다 빨래도 널고 뭐 그 사람들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그나마의 몇 안 되는 일종의 툇마루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지금 발코니 확장 때문에 다 실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시의 풍경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베니스 같은 데 가면 빨래도 널려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더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건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법 때문에 다 유리로 도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무엇보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있던 거 다 뺏어간 거죠. 자연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서 저는 집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꼭 테라스나든지 발코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테라스처럼 위에가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3.3m 이상이 됐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천정고는 다 2.4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2.4m짜리 아파트에서 태어나가지고 마당도 없는 데서 뛰놀다가 학교 가면 교실에서 생활하고 2.6m예요. 그 다음에 학원에 상가에 있는 학원에 가 생활하죠. 이동할 때는 계속 봉고차에 실려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2.4m, 1.5m, 2.6m, 2.4m예요. 계속 천정고가. 그러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거 문화에서는 천정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외국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사형 아파트나 이런 주상복합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이게 196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모든 집들이 다 발코니들이 다 거의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지만은 거의 내가 주택에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자연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자기가 맞게끔 꾸며요. 되게 재미난 거는 어디는 뭐 빨간색 타일 깔아놓고 어디는 잔디를 깔아놓기도 하고 다 자기의 구색에 맞게끔 그 테라스를 꾸며 나갑니다. 그게 이 거리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파트의 개성을 갖게 하는 거죠. 싱가포르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임대용 아파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세대들이 다 테라스들과 발코니들이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파트하고는 라이프가 좀 다르겠죠. 자연을 만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개성 있게 공간을 꾸밀 수가 있고 또 다른 싱가포르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뭐 형태들도 되게 자유로워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테라스들이 다 공동의 마당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상하던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옥과 저층형 주거의 장점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에 타입한 어떻게 보면 21세기형의 새로운 어떤 주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한옥을 보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저 같은 이런 건축가들은 21세기의 한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맞는 이 시대의 기술력과 가지고 있는 필요성, 과거의 모든 장점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들을 다 합쳐서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 건축가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규제하고 막고 있는 많은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그거가 좀 하나씩 해결하면서 없애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제 역할이기도 하고 여기에 많은 또 여러분들의 또 바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좀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 농담이고요. 일단 저부터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질문이 없어요, 제 거. 썰렁해요. 한국 역사를 봤을 때 500년의 집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이런 게 제일 나쁜 버릇이에요. 아니 그렇게 길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그렇구나 느껴야지 이렇게 어떤 요약주의 단답형 문화 교수님 나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문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면 20분 동안 안 했죠. 와서 갖다 끝냈죠.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한테 농담 삼아서 꿈이 뭐야? 이러면 건물주죠. 이게 사실 너무 만연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500년의 역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50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 정말 뭐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간절함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긴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역사가들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런데 길게 보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로 대강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인류 역사를 쭉 보고 있으면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그래도 극복 갱신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의 적폐가 1392년에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성계나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토지제도의 혁파, 과전법을 통해서 개혁을 성공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49년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뭐 여러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땅 가진 것만으로 이렇게 뭐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는 또 어떤 형태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좀 단계의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패단 한마디로 요약해달라. 네, 안 좋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길게 얘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상상력을 쌓아가는 걸로 제 답변을 어떻게 회피성으로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건 그냥 에피타이저고요. 지금 부모님은 독일에 계십니까? 건축 비용이 많이 드나요? 건축가는 연봉이 얼마인가요? 그렇다면 그분들 집값은 어떻게? 그 한옥은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한옥에서 좀 잡았는데 춥던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프리츠커상 얘기를 제가 잠깐 이어서 하면은 일본은 프리츠커상 6개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중국도 받았어요. 포르투갈 사람도 받고. 네, 실내도 우리나라 왜 못 받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아서 그래요. 실제로 3,000세대가 있는 아파트라고 치면은 건축가가 한두 명만 있으면 끝나요. 설계 다 해요. 똑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근데 3,000세대를 만약에 단독주택으로 살면 3,000명의 프로젝트이잖아요. 3,000개의 프로젝트. 그러면은 건축가가 300명은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건축주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하다 보면 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3,000개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여기는 한 가지 아파트 정도밖에 없다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젊은 건축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새로운 건축주를 만났을 때 가능한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걸 못 만나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양한 게 안 나오는 거죠. 사실 강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남의 집값은 문제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강남은 폐쇄성이 문제고요.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강남이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강남 개발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토지 개발은 강남 스타일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게 우리는 다양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의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고 도시의 형태도 다양하게. 전주의 도시는 서울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강원도에 있는 도시 양양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요. 다 다르면은 가치를 가지는데 다 똑같으니까 줄 세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오리지널이냐? 쫙 순서대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브랜드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 욕심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만일에 어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기회가 되면 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좋을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투자 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사람한테 좋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좋은데 짓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회한테 좋을 거 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1세기에 와서는 크레인도 있고 철골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한옥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필요해. 의미가 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조선 백자를 만든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고려 청자가 훌륭한 건 알겠는데 내가 이 시대에도 청자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자를 만들었는데 백자를 만든 사람은 고려 청자를 만들었을 때의 어떤 지혜를 답습을 그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를 따왔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업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고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옥도 더 점점점 디벨롭이 돼야 될 거고 한옥에서 했던 것들 테스트 우리가 문서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한테 지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현대건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저 같은 사람은 꼭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 왼쪽은 한국인이고 뭐 오른쪽이 두 사람인가 하여간 뭐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와요. 이제 오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다양해지고 주거 문화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재가의 북학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얇아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면 좋은데 되게 충격받았던 게 학교에서 배울 땐 그냥 이렇게 중국 문화에 좋은 거 배우지 않는데 거기 보면 아예 중국 옷 입고 중국 어를 쓰자라고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가난한 조선에 대한 경멸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이 나라를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두 분 통해서 들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한옥을 이제 그냥 외부자로서의 관심자로 항상 볼 적에 뭐라든 너무나 이렇게 예찬론 일반의 얘기들인데 갑자기 안티 한옥 이렇게 나오셔서 뭔가 이런 사고를 해도 되는구나의 좀 보증표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전 이 두 분을 계속 쫓아다닐 생각입니다. 너무 배우는 게 많아서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의 생각하는 콘서트 마무리되길 바라고 앞으로 계속 이 방송이 대박 나기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